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을 넘어선 세계 최대 군사강국, 세계 경제 25%를 이끄는 절대적인 경제대국, 수억 명의 이민자들이 꿈을 안고 찾는 기회의 땅, 초강대국 미국사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편에서 다룰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했는데요. 첫째, 미국이 축복받은 땅인 이유와 둘째, 이 땅이 살았던 아메리카 원래 주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흔히 인디언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은 대체 왜 이 천혜의 환경에서 유럽과 같은 대규모 문명을 이루지 못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미국이 최강대국 지위에 오른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섭게 부상했으니까 패권을 거머쥔 기간은 고작 80년 정도죠. 고대 로마 제국은 약 500년, 당나라는 300여 년, 대영 제국 패권도 약 200년 유지됐잖아요. 하지만 역사는 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도 결국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미국 패권도 반짝 타오른 불꽃일 뿐일까요? 학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기막히게 특별한 지리적 이점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메리카 대륙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옆에 끼고 있습니다. 동서 양쪽의 두 거대한 바다가 미국을 보호해주는 셈인데요. 이 천혜의 방어선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든든히 막아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한 이래 전세기가 들썩인 제1차, 2차 세계대전까지도 미국 본토는 멀쩡했습니다. 든든한 자연 방어선 덕에 외세 침입 스트레스 없이 그저 내실을 다지는 데만 집중할 수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에 달아올랐던 일본에게도 미국 본토 침략은 사실상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대신 일본은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의 미군 진주만 기지를 공격했죠. 진주만까지 가는 데만 무려 6,000k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본토까지 진격하려면 수십만 이상의 병력과 이들을 지원할 대규모 식량, 무기, 그리고 항공기와 전함 연료를 공급할 대규모 보급망이 필요했을 텐데요. 가뜩이나 이미 중국, 동남아 등 여러 전선을 유지하느라 한계에 다다른 일본에게 미국 본토 침공은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중후반부로 접어든 1943년 이후 미국은 본격적인 전시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하면서 그야말로 일본 해군을 압도하고 괴멸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듯 거대한 두 대양이 둘러싸인 미국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군사기지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에 강력한 동맹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군사력을 배치해서 언제 어디서 안보에 구멍이 나든 즉시 대응할 수 있죠. 미국은 이렇게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지리적 이점은 엄청나게 넓은 국토와 다양한 자연환경입니다. 미국 면적은 약 983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보다 약 100배나 넓습니다. 가로 길이만 약 4,500km인데 이 정도면 40시간 이상 쉬지 않고 차를 운전해야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미국 땅에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와 지형이 공존하는데요. 특히 미국 중서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 중 하나인 프레리 평야가 펼쳐져 있죠. 미국의 빵바구니라 불리는 프레리 평야에서는 옥수수와 밀 같은 주요 곡물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산됩니다. 덕분에 미국은 프레리 평야만으로도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죠. 예컨대 세계대전 동안 유럽과 아시아는 극심한 식량난에 굶주렸지만 미국은 프레리 평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식량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전쟁 중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삼시세끼 순무만 먹는 처절한 순무의 겨울을 보내야 했는데요. 미국인들은 크게 식량난을 겪지도 않고 오히려 전 세계 연합국에 식량을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혹여 미국에 어떤 심각한 위기나 고립 상황이 온다고 해도 프레리 평야는 미국인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혈맥 미시시피 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미시시피 강은 수많은 지류를 동서로 뻗어내면서 미국의 평야와 농경지에 생명수 같은 물을 풍부하게 공급해줍니다. 거대한 강을 따라 저비용 고효율로 물류도 운송할 수 있죠. 미국 서부의 자연환경은 어떨까요? 서부에는 로키 산맥과 시에라네바다 산맥이 눈에 띕니다. 이 거대한 산맥의 동쪽에는 건조한 그레이트 플레인스가 펼쳐져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이 매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넓고 비옥한 평야 덕분에
미국의 주요 밀 생산지로도 유명합니다. 다만 서쪽으로 갈수록 더 건조해져서 대규모 관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광활한 초원의 대규모 목장에선 소와 양 같은 가축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그레이트 플레이스는 미국 육류 산업에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포도 같은 과일 재배에 적합합니다. 특히 나파밸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생산지죠.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는 주로 열대기후라 열대작물 재배에 유리하고 미시간 같은 북부는 냉대기후로 인기 있는 스키 관광지입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이점을 가졌을까요? 같은 대륙 입주민이라도 다들 환경과 처지가 다릅니다. 일단 북쪽 캐나다는 대부분 춥고 농사지을 경작지도 한정돼 있습니다. 멕시코는 너무 건조하죠. 북부는 특히 건조해서 사막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멕시코 중남부는 열대기후라 왠지 작물이 잘 자랄 것 같지만 험준한 산악지대와 빈번한 자연재해가 세트로 웃겨서 대규모 농업이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지리적 이점은 천연 자원입니다. 국토도 넓고 산업도 발달한 데다 인구까지 많은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도 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땅속에 이미 풍부한 자원이 매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에는 석유가 풍부하고 멕시코만 해안 지역도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지로 발전했습니다. 에팔리치아 탄전 지역은 막대한 석탄 매장량을 자랑해서 오늘날 미국 석탄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켜 왔죠. 최근 미국은 에너지 독립까지 달성했지만 전략적 자원 비축과 국제적 유대 강화를 위해 중동과 석유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외국 에너지에 의존하는데 이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전쟁이나 정치적 갈등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면 자원 없는 나라들은 경제력과 국방력에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리적 조건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자원 확보부터 외교 전략, 경제와 국방 정책 모든 것에 영향을 주죠. 그 모든 측면에서 미국은 가히 축복받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1492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땅에서 역사를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만 년 전 얼어붙었던 빙하기에 지구는 오늘날과 다른 모습이었죠. 해수면이 훨씬 낮았던 옛날, 북아메리카 알래스카와 아시아 사이의 베링에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약 2만 년 전 시베리아의 몽골계 아시아인들이 그 땅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했고 빙하기가 끝난 약 1만 년 전 해수면이 점차 올라오면서 아메리카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곳곳에 정착한 원주민들은 강력한 지배자 없이 족장이 이끄는 부족 사회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대자연의 이치를 존중한 각 부족은 각자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만들어냈죠. 북아메리카 전역에 흩어진 수많은 부족들은 무려 170여 종의 언어를 제각각 사용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대지와 자연에 깊은 경애와 애정을 담아 각 지역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예컨대 아이오와는 아름다운 땅을 의미하고 미시시피 강은 위대한 강을 뜻하며 미시간은 위대한 호수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북아메리카의 다양한 환경 속 각각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먼저 몸서리칠 만큼 춥고 척박한 북쪽은 인구 밀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곳에 살던 원주민 에스키모는 날고기 먹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에스키모는 스스로를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누이트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텐트 같은 집을 짓고 여름이면 가죽 카약에 몸을 싣고 바다 사냥에 나섰습니다. 북아메리카 중앙의 광활한 대평원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곳에 살던 원주민들의 삶은 한마디로 들소와의 공존이었는데요. 이곳에선 무게 500kg이 넘는 거대한 들소떼가 수천 마리씩 풀을 뜯거나 대지를 울리며 질주하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에게 들소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의식주의 모든 것을 들소로 해결했기 때문이죠. 대평원 원주민들은 들소 고기를 굽거나 찌개로 요리해 먹었고 말려서 고단백 저장식으로 만들어 장기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들소를 쫓아다녀야 해서 들소 가죽으로 티피라는 원풀 모양의 이동식 천막을 제작했죠. 들소의 뼈는 무기가 됐고 힘줄로는 옷을 꿰매거나 도구를 묶었습니다. 심지어 들소의 배설물마저 땔감으로 야무지게 활용했죠. 들소의 어느 한 부분도 낭비하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15, 16세기 유럽인들이 들이닥칠 때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대개 터키 시대 후반 단계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금속 도구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대부분 지역에서는 청동기나 철기 기술이 전파되지 않았죠. 반면 같은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 메소아메리카에선 눈부신 문명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신비로운 마야 문명은 화려한 신전과 거대 도시를 이루며 정교한 천문학과 수학으로 유럽보다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영의 개념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정도였죠.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문명은 태양신에게 살아있는 인간을 바치는 섬뜩한 제사의식으로 유명한데요. 이들이 건설한 호수 위 인공섬에 지어진 도시 테노치티틀라는 훗날 스페인 정복자들을 압도시킬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남미 안데스 산맥의 잉카 문명은 4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으로 해발 2,400m의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철제 도구 없이도 정교하게 쌓은 석조 건축물 마추픽추를 남겼습니다. 미시시피강 유역에서도 독특한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일명 미시시피 문화권인데요. 이곳의 중심지는 바로 카오키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북미 최대 도시인 카오키아에는 다양한 사회계층을 위한 주거지와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 작업장, 거대 고분과 인공 언덕이 있었죠. 11, 12세기 카오키아의 전성기에는 1만에서 2만 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규모는 중세 유럽의 작은 도시들과도 견줄만 했죠. 하지만 이런 북미 최대의 카오키아 문화도 역시나 기술적으로는 금속 도구가 널리 사용되지 않은 석기 기반 사회였다고 평가됩니다. 그토록 풍요로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도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왜 유럽인처럼 거대한 문명을 건설해내지 못한 걸까요? 누군가 말했듯 생물학적으로 그들이 열등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문명의 발전 속도를 결정한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리적 환경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받쳐줘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먹을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해야 하죠. 사냥채집에서 벗어나 농업과 가축 사육으로 식량을 생산한 인류의 대혁명, 이것이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를 열었던 농업혁명이었습니다. 농업 덕분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잉여 식량이 축적되면 인구가 늘고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사이에 계급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유라시아의 특정 지역은 농업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중동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밀과 보리가 최초로 재배됐죠. 유라시아는 동서로 길게 뻗어 같은 위도의 비슷한 기후가 이어졌고 그 덕에 영양가 높은 농작물이 빠르게 퍼져 농업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인들은 안정적인 식량을 바탕으로 인구를 늘리고 도시와 문명을 세울 발판을 마련했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 탓에 위도가 바뀔수록 기후와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멕시코에서 재배된 옥수수가 북미에서 적응하기까지 걸린 세월만 수천 년. 그나마 쓸만한 농작물 종류도 적었는데 퍼지는 속도마저 더뎠죠. 그래서 농업 발전이 더디고 문명 형성에도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문명 발달에 중요한 것이 바로 가축화된 동물입니다. 농사를 돕고 짐을 나르며 인간을 도울 조력자가 필요했죠. 유라시아에는 소, 말, 양, 돼지 같은 다양한 동물이 있었고 인간은 이 온순하고 유용한 동물들을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가축화된 동물들은 고기와 우유, 가죽은 물론 짐꾼의 기능까지 제공했죠. 가축 덕에 인간의 농업 생산성과 이동 능력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죽의 바퀴를 연결한 수레의 발명으로 유라시아는 빠르게 연결되고 문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은 달랐습니다. 쉽게 길들여 가축화할 만한 동물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예컨대 아메리카 들소는 덩치가 너무 크고 사나워서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사육을 시도해본들 성난 들소가 언제 울타리를 부수고 뛰쳐나갈지 모를 일입니다.
남아메리카 잉카 문명에 라마와 알파카가 있긴 했지만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데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라마는 최대 30kg 정도의 짐을 나를 수 있긴 하지만 성격이 까다로워서 피곤하면 그냥 들어 누워버리고 화가 나면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침을 뱉어대기 일쑤였죠. 그나마 있는 라마와 알파카조차 북아메리카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남미와 북미 사이엔 열대우림이 가로막아 동물이 이동하기 힘들었죠. 결국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형 가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쟁기질을 도와줄 힘센 동물도 비료로 쓸 분뇨도 부족했죠. 생산성이 낮다 보니 대규모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 확보도 어려웠고 이는 곧 대규모 도시나 문명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가축이 만든 나비 효과는 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유라시아의 가축들은 유라시아인들에게 병균을 옮겼고 오랜 세월 병균과 싸우던 이들은 자연스레 면역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형 가축과 지낼 기회가 거의 없었으니 병균과 접촉해 면역력을 키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마침내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발을 디뎠을 때 총과 칼보다 더 치명적인 균이라는 무기가 아메리카를 휩쓸었죠. 수천 년간 이어온 원주민 세계가 단 한 세대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편으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명 발전에 필요한 핵심 패키지를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농업과 가축, 치명적 전염병을 이겨내는 면역력과 금속 기술까지 말이죠. 이 핵심 요소들은 아메리카 대륙 천혜의 자원과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결국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가 대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지리적인 제약과 가축의 부재와 같은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눈에 북아메리카인들은 그저 미개인에 불과했지만 북아메리카인들은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자연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주신 고귀한 대지를 보존해서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만의 속도로 그들만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신세계 아메리카 대륙과 구세계 유라시아의 만남은 양쪽 세계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옥수수와 감자는 점차 유럽의 주요 식량원으로 사랑받게 되었죠. 반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소, 돼지 같은 온순한 가축들은 아메리카의 농업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건너온 보이지 않는 균의 공격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90%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유럽만큼 강력한 문명을 만들지 못한 건 생물학적 열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앞서 건설한 문명의 힘은 단지 그들 앞에 우연히 주어진 환경의 축복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물론 인간의 적응 능력과 창의력, 끊임없는 도전이야말로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가치였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문명의 격차를 가른 결정적인 힘은 자연이 내린 지리적 혜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